제가 전 세계 30몇 개 국가 군인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그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특전사가 국제저격수 대회에서 몇 등을 했다고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군인들하고 우리 특전사는 연합훈련을 많이 합니다. 미군들하고 훈련을 해보면 미군이 더 우수할까요? 한국군이 더 우수할까요? 안 그래. 안 그래. 우리 한국군이 더 우수해요.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 동안 군 복무하고 마지막 지휘관은 육군 특전사령부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했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딱 한 가지 고르라 그러면 1983년 버마 아웅산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 일행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폭발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뒤에 후속 조치하는 과정, 그때가 아마 가장 긴장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눈에는 그 폭발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마치 그 슬로우 모션으로 전개되듯이 그 폭발이 꽝 하고 일어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뛰어갔습니다. 300~400m 떨어져 있었는데 중간쯤 가니까 정신이 들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폭발만 일어났다는 것만 알았고 사람들이 제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뛰어오고 피범벅이 된 사람도 있고 폭발물 화학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군인으로서 그동안 제가 교육받은 것들이 있어서 받은 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지만 2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일단은 정신이 나갑니다. 무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 반사적으로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본능이 앞서서 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본능이 앞서고 겁이 날 때 또다시 훈련 잘 받은 사람은 자기가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훈련을 항상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우리가 정신교육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좀 왜곡이 돼서 쟤는 나쁘고 나는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그러면 직업 군인이 있고 단기 복무하는 그런 군인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사 또는 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좋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와 있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희생하고 봉사한다. 그것이 모아져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고 나라를 봉사하는 일이 된다. 고귀한 일이 되는 거죠. 자기 60평생 요새는 80, 100세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2년이에요. 지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군복무하고 30~40년 지난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는 너무 고생도 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심도 배우고 했다고 해서 승화시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런 기회를 가져서 군 복무, 사회를 위한 복무,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저는 사회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의 시대에서는. 특전사를 구성하고 있는 정예 요원들입니다. 모두가 특전사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특전사는. 그래서 특전사 요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특전사 출신이 있어서 군복이 멋있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거든요. 돈 벌겠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정신자세와 동기 유발이 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 30몇 개 국가 군인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군인들, 특전사 요원들이 가장 큰 재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군인들하고 우리 특전사는 연합훈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도 열정을 갖고는 하는데 똑같은 일과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자기보다 봉급을 4배, 5배 받으면 조금 보람과 여기에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특전사 부대원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좀 나아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특전사 부대원들 중에서 또 기타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정말 남자 중에 남자,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엉터리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말고 진짜 배기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여자, 연애하는 여자들을 보면 그 여자들도 보통 여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이 그런 자부심의 맛을 느끼면 우쭐하거든요. 그 맛에 사는데, 불행히도 요즘은 군인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군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 특전사가 다 죄를 지은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들은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요. 지금 군복 입고 있는 특전사 요원들은 극소수의 엉터리 같은 친구들을 빼고는 남자 중에 남자, 여자 중에 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UDT라는 거는 Undersea Demolition Team의 약자예요. 옛날에는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해안에 많은 그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 장애물을 먼저 파괴해서 통로를 개척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 임무고, 그거 외에도 항구를 확보한다든지 뭐 정찰을 해서 그 항구의 깊이를 본다든지 상륙 지점을 확인한다든지 상륙 지점의 주요 지점을 확인하는 게 이게 UDT의 기본입니다. SEAL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부대원 중에 특수부대. 그래서 SEAL이라는 거는 Sea, Air, Land거든요. 바다에서, 공중에서, 땅에서 모두 작전할 수 있는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훈련을 힘들게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SEAL 부대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거는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SEAL 요원들은, UDT 요원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07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707은 얼마 안 되는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예 중에 뽑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는 이 해군 소속이다 보니까 큰 해군에서는 이런 배나 관심이 있지, 총을 뭘 쓰느냐, 훈련을 뭘 하느냐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실전적인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비도 지네가 원하는 거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특전사는 크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그 상급부대가 많습니다. 잘 모르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만큼 뭐 뒤처지지가 않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나라도 특전병과를 만들든가 특수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방금 얘기한 해군 SEAL이나 공군 CCT나 여기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흡수될까 봐.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머리 나쁜 육군 장군이 와가지고 그 SEAL이나 CCT, 공군 CCT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통합군이 되더라도 통합군, 특전 통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육군이 뭐 2번 하고 공군이 1번 하고 해군이 1번 하고 육군이 2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육군이 할 때는 해공군이 하겠다는 대로 놔둬야지, 지원이나 하고. 거기다가 뭐 야, 우리 육군은 안 하는데 너희는 왜 해? 우리 육군은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뭐 이런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 육군은 특전병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특전병과에서 이런 총을 달라 그러면 큰 육군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총이나 이 총이나 똑같은데 왜 이걸 원해?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전을 위해서 특수군도 있어야 되고 육군은 특전병과가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나라의 특전 부대원들이 전부 SEAL이나 UDT 또 707 같은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특전사가 국제 저격수 대회에서 몇 등을 했다고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등을 했든지 간에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총이 없고, 그 다음에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총도 총이지만 거기에 쓰는 실탄이 다 틀려요. 특수탄들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해요. 다 사람이 틀리니까. 그러면 외국군 같으면 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매해서 쓰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키가 크든 작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똑같은 총을 주고 똑같은 실탄을 주고 쏘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실력 발휘를 못해서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역을 맞추느냐 이거 문제일 때는 그거지만 실전이라면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이럴 때는 정말 제가 혈압이 좀 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군이 지금 혼란한 기간에 와 있어요. 지금 군 내의 인권이 과연 어디까지 존중이 돼야 되느냐. 우리 군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군인이라는 거는 자기 인권을 좀 희생해서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런 게 기본 개념인데, 지금은 군대 내에서도 인권을 자꾸 따지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창을 없앴거든요.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영창이라는 거는 사실은 철저한 절차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두 명이 싸웠다. 상호 폭행이에요. 법대로 하면 재판 가야 되고 그래요. 근데 21살, 2살짜리가 계란 하나 먹으려고 얘기하다가 싸우면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 입장에서 다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 쓸데없이 싸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영창 5일 갔다 와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는 구류하고 똑같아요. 기록에 남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했는데 이게 억울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전부 법으로 가요. 오히려 그러면 법으로 가면 상호폭행이 돼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약식 재판이든 뭐든 재판을 받아야 돼요.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게 과연 정의 실현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에 대한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군들하고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미군들하고 훈련을 해보면 미군이 더 우수할까요? 한국군이 더 우수할까요? 한국군이 더 우수해. 역시 머리가 좋아 우리 애들이. 여군들도 잘해요. 일반인 생각하기에는 미군이 당연히 더 안 그래? 세계 최강이라고. 안 그래? 역시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거는 부사관 이상 장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군이 더 우수해요. 그런데 미군보다 훨씬 못하는 것들이 있어. 뭐가 그럴까요? 총 쏘고 이런 거보다도 독도법을 못해요. 지도를 보고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와 기본에 아주 미비한 게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장병들한테 좋은 장비를 줘야 된다. 총도 그렇지만 나침이도 줘야 되고, 나침이 25,000원이에요. 근데 몇 명당 하나씩 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대는 30명당 하나 줬어요. 그거 개인당 하나씩은 좀 과하지만 4명당 하나씩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부터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외국군보다 못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는데, 인권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한 이유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권에 대해서도 너무 무시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적절한 선상에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 고쳐 나가는 과정에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총도 안 닦는 것 같아요 요새.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군사훈련을 5주간 가리켜요. 5주간 가리키는 이유는 18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빨리 기초군사훈련을 시켜서 나머지 기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3개월을 가리켜서 그 3개월 동안에 기본이 되는 사람은 부대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집으로 돌려보내면 야호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게 문제예요. 집에 돌아오면 사회가 자네는 왜 돌아왔나? 여자친구가 오빠는 왜 돌아왔어?
엄마가 야 너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왔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돌아가면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줄 정도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검증된 사람들만 활용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보내놓으니까 일개 중대가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100명이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서너 명 돼. 멀쩡한데 자기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중대가 소대가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하는데 이 문제는 역시 사회가 해야 된다. 사회가 현재는 현역 복무를 안 하면 어디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도 뽑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일단은 원하면은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여성이 군복무를 하려면 부사관으로 가거나 장교로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원하면 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쉽게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공급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줘야죠. 더 우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처음에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한다 그랬을 때 뭐 못 먹어서 허약하다는 등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장비도 다룰 줄 모를 거라고 그랬고 총알바지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체력도 괜찮고 훈련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기초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거기다가 정신 세뇌가 많이 돼 있어서 또 인생이 괴로우니까 가서 죽는 게 이게 맞나 보다 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무모한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기유발이 제대로 되면 북한 못지않은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북한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그런 자유로운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엔 혼란스러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북한은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집중적으로 하면 뚫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뚫리면 그때 이제 기동부대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공군으로 막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공군 기지를 또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휴전선에 굉장히 서울이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엄청난 취약점입니다. 사실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전쟁이 날 가능성이 1%만 있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군인들이 전쟁이 1%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고 군인들만은 전쟁이 100%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쟁이 1%밖에 안 날 거라고 이 민간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밀리면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우리가 외국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국방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 특전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특전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제가 아는 미국이나 터키, 독일 이런 데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원 병력 이런 데는 많아도 실제로 전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 스페츠나스 같은 그런 병력들이 있지만 그 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는 우리도 뒤처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우수한 사람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좋은 장비를 주면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래전을 대비해서는 그런 인원들로 미래전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북아시아의 그 여러 가지 균형이 변하고 있어요. 자위대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총도 바뀌고 있고 훈련도 바뀌고 있고 우리 주변국들이 그러한 군사 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군사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있던 슬리퍼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 가격이 이제 저렴한 반면에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사용자에 따라 틀리지만 몇 개월 만에 이제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튼튼하게 만든다고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튼튼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 슬리퍼는 언제 쓰냐면 주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거나 특히 샤워하러 갈 때, 세면장에 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찢어지고 부러지니까 원래 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고참이 신고 나가버리면 그 하급자가 그거 제 건데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써야 되는 걸 이제 두 사람이 쓰니까 망가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을 할 때는 마트에 가서 그냥 사줬어요.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단장이 되면 10,000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10,000명 거를 사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크게 위배하게 되는 게 돼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도 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본이 2년이에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생겨서 제가 좀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 슬랩바를 입에 물고 이거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지금 유명해진 슬랩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서 조달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싼 거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높게 잡으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 그냥 대충이라기보다 하여튼 적당한 시점에 잡는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보다 싸게 들어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렇지만 군인, 경찰, 소방, 특히 소방 아저씨들 그거 당장 매일같이 쓰는 건데 거기에 미안한 얘기지만 제일 싸구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한 사실은 불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군수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 하려고 제일 싼 걸 안 했다가는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뭔가 하여튼 고쳐야 되고 저는 AI가 요새 나오니까 AI를 통해서 성능 검증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거를 많이 막아내고 좀 제대로 된 물건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슬리퍼가 하나의 상징적인 게 됐죠. 옛날에 그 K11 복합소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K11 복합소총은 뭐냐면 일반 소총인데 요 밑에 20mm 탄을 넣어가지고 일종의 수류탄 효과를 내는 그런 무기였어요. 이 무기의 특징은 공중 폭발이 돼서 숨어있는 적군도 위에서 죽일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우선 미군이 그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했던 이유가 살상력을 그 조그만 탄이 내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살상력을 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총이 너무 무거워졌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 포기한 컨셉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채택이 돼가지고 아마 그 지금 조사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누군가가 상식에 벗어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왜 상식에 벗어난 판단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머리가 나쁘거나.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게 밝혀져서 그 사람 지금 죽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이 총을 만들었는데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몇백억 같으면 제가 불편했던 슬리퍼를 도대체 얼마나 사줄 수 있었겠어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장군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쏴봤어요. 쏘는데 벌써 총이 높아가지고 서서는 쏠 수 있지만 우리가 사격할 때는 사격 자세의 반 이상이 엎드려 쏴요. 총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고 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도. 그런데 엎드리면은 이렇게 안 되니까 자세가 이렇게 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세를 잡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유탄 발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조작을 해서 공중에 딱 폭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이 한 발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연습탄이 한 4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탄 한 발 가격이면 그 당시 지금도 쓰고 있는 40mm 유탄 발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 가격하고 똑같아. 그러면 40mm는 공중에 폭발은 안 하지만 이거는 뽕 소리가 나. 뽕 쏘면 앞에 터지면 뽕 쏘면 더 멀리 터지면 중간에 뽕해서 세 발쯤이면 맞추거든요. 그러면 한 발 가격하고 연수탄이 똑같으니까 세 발을 쏜 가격하고 실탄 쏜 거하고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습탄을 수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총이 뭐라고 써 있냐면 떨어뜨리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총이라는 거는 흙탕물에도 떨어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연치 않게 저는 그때 별 2이었는데 별 4개 다신 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그 뭐 전 장군은 K-11 소총을 싫어한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아랫사람들 쏘는 것만 구경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쏴보십시오. 직접 한번 쏴보시면 이 총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래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부하들이 그런 총을 써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 양반은 뭐 기분 나빴겠지. 근데 하여튼 채택이 돼서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폐기 처분했는데 제가 특전사령관 할 때 해외 파병 나가는 병력들한테 이거를 또 지급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하들 모아놓고 야 가져가라니까 가져가는데 가져가면 창고에 갖다 박아놓고 쓰지 마라. 너희들 원래 쓰던 총 가져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지금 폐기가 됐는데 지금도 그거 좀 개선해서 하겠다고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했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한 50% 정도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쓰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거 아무리 좋아도 무겁다? 무거우면 안 돼요. 군인은 가벼워야 돼. 가벼워. 이번에 우리나라는 기관총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신형으로. 근데 전에 있던 것보다 무거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배치가 됐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 있던 총보다 가볍게 만들어줘야지. 최소한 동일한 무게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자기 장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국군은 방탄 조끼를 입는데 캐리어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방탄판. 우리는 가슴을 이렇게 보호를 해요. 걔네는 요만해. 그래서 딱 심장만 보호를 해요. 심장만 정면으로 맞는 거를 보호하고 딴 데는 적당히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게 싫으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 난 무겁더라도 다 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여기만 보호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정으로 다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너는 다 덮어. 그런 거를 개인한테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군인들이 나가는 경우에 봉급도 적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너무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자기는 멋있게 군생활 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린애 취급하고 잔소리하고 거기다가 월급도 적고 그래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잔소리, 쓸데없는 그 사고 예방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안전만 너무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 우수자원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주로 같이 있었던 군대들은 서양 군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인원이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모병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징병제를 하는 나라를 놓고 보면 그런 나라들을 놓고 봐도 우리가 장비는 뭐 그런 대로 뭐 한다 그래도 훈련이나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실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위대가 우리보다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요새는 자위대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한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빨리 현재 봉착해 있는 그런 도전 요인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지금 동북아시아의 그 여러 가지 균형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에 따라서 자위대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총도 바뀌고 있고 훈련도 바뀌고 있고 특히 자위관들이 거기도 뭐 모병이 어려워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훈련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국들이 그러한 군사 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군사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춰서 한미 군사 동맹 이거를 잘 유지한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북한하고 평화 협상도 하고 미래도 같이 구상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북한의 선의만 믿고 설마 동족인데 핵무기 쓰겠냐 뭐 설마 뭐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사는데 전쟁을 일으키겠냐 그런 아니란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민족의 비극을 맞이할 겁니다.
저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핵무기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핵무기도 갖고 한미 군사동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징병제를 유지한 가운데 군대를 유지를 해야 돼요. 징병제를 왜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나마 징병제를 해서 남자들의 60-70%가 현역을 갔다 오기 때문에 국가를 방어한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징병제까지도 없애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 주고 나라 지키는 거 아니야? 아니죠.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에 징병제를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총 쏘는 그런 군인이 꼭 될 필요 없어요. 행정을 해도 되고 정비를 해도 되고 통신,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조선의 45에서 50%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25%, 미국은 1%도 안 돼. 중국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볼 때가 좋은 거거든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세계에서. 지금 이제 핵추진 LNG 선이 승인을 받아서 제일 적용 가능한 거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겠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옆에 있는 인접 국가가 상당 규모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다는 그 자체도 부담이지만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북극 항로가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거 사실은 동그랗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라 그러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부터 유럽을 가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의 북쪽을 거쳐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카나다하고 그린란드를 거쳐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정북으로 가는 길은 지금 얼어 있지만 2050년인가 되면 완전히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를 끼고 가는 그 북극 항로가 가장 가기가 편해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길이 10일에서 20일이 단축이 돼요. 그러면 대만, 필리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항로에 대한 거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든 중국이 저렇게 배를 많이 갖기 있으면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규모가 있으니까 미국 해군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서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의 자유세계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국 해군도 지금 보여지는 거는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는 것이 미국에 못지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11개의 항모 전단을 갖고 있고 또 항공모함을 운영해 본 지가 100년이 됐어요. 중국은 이제 10년 정도 됐고, 그러면 분식집을 하더라도 100년 동안 분식집 한 사람하고 10년 동안 한 사람하고는 어디에선가는 차이가 나잖아요. 아직까지는 해군 대 해군으로 보면은 중국이 숫자는 많아도 그렇게 완전히 유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탄도탄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저격하기 위한 그런 탄도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둘이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중국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실전을 못 해봤기 때문에 거기는 데서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극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볼 때가 좋은 거거든요. 우리 해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하여간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제 관계가 많이 향상이 되고 변화가 되니까
중국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북한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뭐 최신 무기를 갖다가 막 갖다 주고 해서 한반도의 균형을 깰 정도로는 우선 중국 이익에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북한은 너나 할 것 없이 해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훔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에 뇌물 주기가 좀 더 편하니까 만약에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훔쳐오거나 뇌물을 줘서 빼올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속품을 밀매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러시아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현재 다급해요. 그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런 관계가 됐는데 러시아도 원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국이 좀 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지 대량의 어떤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제 틀린 얘기죠. 우선 러우전에서 북한 군인들이 비교적 잘 싸운다는 평가를 받아냈고 또 거기서 희생은 많이 치렀지만 실전 경험을 터득을 했고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뭐 위대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내부 단도리도 시키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받거나 훔치거나 밀매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 기술을 받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그 실전 경험을 얻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데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게 우선 드론에 대한 투자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격 소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그 정도면 도대체 안 보여주는 건 얼마나 클까. 이게 빙상의 일각처럼 빙산 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거는 전체의 10%밖에 안 돼.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요 10%고 이 밑에 90% 뭐가 숨겨져 있을까? 그게 지금 저는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우리가 빨리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훈련 문제, 내부의 어떤 군기 문제, 저출산에 따른 인원 부족 문제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핵 추진 LNG 선이 개념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고요. 핵 추진으로 배를 움직이든 뭐 잠수함을 움직이든 우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가성비도 좋고 뭐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분명히 좋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기로 쓰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일 적용 가능한 거는 핵 추진 잠수함이 있겠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핵 추진 LNG선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해서 그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핵 추진 잠수함에 적용한다든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북극 항로 있죠. 거기는 얼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하고 할 때는 잠수함이 최고입니다. 두꺼운 얼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뜰 필요가 없는 잠수함 종류는 오로지 핵추진 잠수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극 항로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SMR이라고 그러죠. Small Medium Reactor. 핵 발전이 중요한데 큰 발전소를 만드는 거는 뭐 비용도 들고 기간도 필요하고 한데 비교적 작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만들고 또 지역에 해당하고 그래서 전체가 아웃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도 있고요. 특히 지금 탄도탄 미사일 전이 또 하나의 지금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미사일 한 발이 종류가 많지만 대략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하거든요. 이런 게 날라오면 그거 쏴 떨어뜨리려면 또 50억 원, 100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드론은 어떤 거는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를 쏴 떨어뜨리기 위해서 2억짜리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비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레이저는 불과 2, 3천 원 가격으로 20만 원짜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게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이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이 조그만 소형 원자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 배에 실을 수 있을 만하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컨테이너에다가 레이저
발사대를 한 3개 정도 연결해 가지고 쏘고 하면은 이 미사일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그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로켓을 쏘고 할 때 그 로켓 연료 대신에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태양광이 아닌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우주 여행도 하고 우주에서 뭐 작업도 하고 거기서 가져온 어떤 광물질을 다시 지구로 가져오고 이런 데에도 원자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새로운 어떤 수소 발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좀 더 실용화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 생각에는 아니 지상에서도 아직 할 게 많은데 뭔 우주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주를 먼저 나가면 그 먼저 나간 사람이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맛있는 수박을 먹었어요. 수박이 요만한데 이 수박은 땅에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박 씨가 우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약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적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나가는 그러한 세대에 살게 됐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을 찾아서 가야죠. 전 세계의 조선 능력을 톤으로 따진다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조선의 45에서 50%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25% 정도 됩니다. 일본이 15%가 되고 미국은 1%예요. 1%도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그 기술을 가지고 도면을 만들고 이거는 가능한데 실제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세계에서. 우리가 25%고 일본이 15%라고 그러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세계의 배, 선박, 특히 전함,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군도 동일하게 생각을 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세계의 바다를 지키고 바다에서 오는 국익을 보호하는 천병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